조정식입니다. 이전에 캐스트를 보신 적이 있거나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왜 얘가 그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멘트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N수생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캐스트로 찍고 있는 요 내용은 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을 예정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좀 닿았으면 해서 제 수업과 관련한 섹시를 좀 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작년 한 해를 빼고 제가 매년 이 N수생들을 위한 캐스트를 조금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찍어 오고 있었어요. 작년 한 해는 왜 안 찍었냐?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 전년도 뭐 그 전년도에 찍었던 내용들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니까 또 학생들이 요새는 또 재수 말고 삼수, 뭐 사수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도 또 있잖아. 작년에 봤던 기억 또 보면서 영상 보면서 트라우마를 겪을까봐 찍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또 N수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찍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를 거의 반복하는 캐스트가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N수를 했던 기억이 있던 사람이니까 저도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공감을 많이 담아놨던 메시지가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추가하진 않을 건데 제 좀 솔직한 얘기들도 좀 녹아내 보려고 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요. 피카소의 그림 이야기입니다. 2014년이었어요. 정확하게 연도도 기억을 하는데 그 해가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서 손꼽힐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해였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수입이 나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때도 저는 와이프랑, 그때는 아기가 없었는데 와이프랑 둘이서 해외여행 가면 둘이서 뭐 비즈니스석 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1년에 뭐 많게는 한 4번씩도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뭐 수입이 적은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그렇게 수입적으로 되게 힘들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심정이랑도 어느 정도 겹쳐질 것 같은데 저도 N수 때 그런 느낌 받았으니까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자꾸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하면 조금 신뢰가 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어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강남 메가스터디 연합반이라는 곳에서 지금 대치러셀이라는 학원 있잖아요. 그 건물의 7층을 고3과 고1, 2 학생들을 위한 종합반, 지금 재수종합반처럼 고3, 고1, 2들을 위한 종합반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연합반, 종합반이라는 곳에서 영어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 합쳐가지고 윈터스쿨, 서머스쿨 하면 거의 매번 전체 그 강사 평점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평을 받기에도 되게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인데 남들보다 좀 기회가 적게 오는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었냐면 야 이게 사내 정치질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이라서 소위 얘기하는 그 같은 연합반 내에 있는 선생님들끼리의 막 어떤 친목하는 자리 많이 안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제 거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친목이 잘 이루어지는 선생님들끼리 뭐 먼저 막 확 뭐 어떤 기회들이 오고 치고 나가는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못 끼는 것 같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강의 준비는 뭔가 싶어가지고 너무 막 회의감도 많이 오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때 스페인에 여행을 갔습니다. 11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능 직후쯤에 와이프랑 둘이서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별것도 아닌 일이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바르셀로나로 가는 막 공항에서 와이프한테 막 되게 사소한 걸로 막
예민하게 짜증내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전 지금도. 바르셀로나에 갔어요. 그래서 그냥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 뭐 이런 데들 보면서 가우디 되게 유명하잖아요. 바르셀로나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사실상 가장 유명한 도시잖아요. 가우디가 만든 여러 가지 건축물 보고 그 남들이 하는 형태의 이제 관광들을 했죠. 하다가 저는 사실 그림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요새는 조금 관심이 아니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때 이제 고대 법대를 갈까 서울대 미학과를 갈까 막 이런 걸 고민했을 정도로 실제로 입시에서도 두 학교 다 붙어놓고 어디를 갈까 막 고민했을 정도로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게르니카 뭐 이런 그림들이 마드리드에 크게 있고 한 건 알고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 피카소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와이프가 보고 가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뭐 그림에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거니와 두 번째로 피카소에 대해서는 더더욱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좀 이제 그냥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와이프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갔죠. 제가 왜 피카소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냐. 뭐 그림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디님도 피카소 그림 보면 별 느낌 있나요? 별 느낌 없죠. 그냥 어린애가 막 이렇게 장난쳐놓은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 미술계의 슈퍼스타가 됐는지 자체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생각했던 피카소는 정말로 그냥 운 좋아서 이것저것 잘 맞아져가지고 막 엄청난 스타가 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내켰는데 안 그래도 막 자기 실력을 안닿는데 운이 좋아진 것 같은 다른 강사들 보면서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내가 굳이 피카소까지 봐야 돼.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의미 부여까지 하면서 좀 싫었지만 가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카소 박물관을 가는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피카소의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작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왜 펑펑 울었냐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실화들 있죠?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만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고 진짜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근데 왜 그때 눈물이 났냐면 이거였어요. 결국은 피카소가 후대에 어마어마한 스타 화가가 될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이만큼의 실력들이, 기초들이 다 뒷받침이 되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거기서 위안을 얻었거든요. 정씨가. 네가 지금 강의력을 갈고 닦고 있고 컨텐츠를 갈고 닦고 있는 게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 맞는 길이야. 언젠가 네가 살다 보면 너에게도 좀 더 남에게 많은 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네가 갈고 닦은 그 컨텐츠, 네가 갈고 닦은 강의력이 그때 가서 빛을 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초 닦는 게 맞아. 라고 위안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따가 다시 꺼내올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미술작품 이야기네요. 모나리자라는 작품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뭐 또 막 제가 막 펑펑 울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 되셨어요. 파리에서 가이드 생활하시면서 2권의 미술관과 관련한 책을 내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시고 하신 진병관 가이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몇 차례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진병관 가이드님의 우리 부부끼리 식사도 같이 하고 한 그런 가이드님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로 자전거 나라라는 어떤 투어 가이드 회사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셨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이제 파리를 갔다가 우리 둘이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을 몇 번 갔다 왔었는데 그 전문 가이드 혹은 도슨트가 설명하는 미술은 좀 어떨까가 너무 궁금해서 단체로 이렇게 유로 자전거 나라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가이드 투어를 갔었어요. 그게 제가 인강을 하기 바로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던 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6년의 겨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진병관 가이드님께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원래 루브르 박물관은
여러 가지 루트로 관광을 하는데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갈 때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딱 모나리자 작품을 보도록 박물관 자체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참 일단은 너무 신기했던 게 루브르 박물관 작품 수가 진짜 많습니다. 저 그때 진명관 가이드님께 다 들었던 얘기인데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루브르 박물관을요 가로로 쭉 펼쳐놓으면 거의 한 10km 정도의 거리가 된대요. 박물관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엄청 크고 작품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작품을 다 보려면 평생을 쏟아도 진짜 모자랄 정도로 작품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술작품 전시를 막 그렇게 예쁘게 해놓지 않아요. 간벽에 막 몇 작품씩 막 달아놓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모나리자는 작품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가 아닌데 이 정도 사이즈만 하려나? 요 정도 사이즈만한 작품을 한 벽에 모나리자만 딱 채워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좀 놀랐던 게 모나리자라는 작품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막 조 단위의 액수가 나왔었거든요. 그 가격을 받아도 안 팔 거다. 물론 뭐 잘 그린 작품일 수도 있고 뭐 신비로운 미소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막 여러 가지 뭐 수사를 붙여야 될 위대한 작품이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작품 중에서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작품이 또 없을 거잖아요. 다들 가치 있는 작품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희대의 천재이자 거장이 그려놓은 작품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제 모나리자만이 그렇게 특별 취급을 받을까? 한 벽에 따로 걸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을까? 이게 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증을 가지기도 전에 그 가이드님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나리자가 그 정도 위치에 가게 된 건 시련을 겪었기 때문인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초라고 했었나요? 유일이라고 했었나요? 당시까지?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도난을 당했던 작품이 모나리자였어요. 도난을 당했던 작품이 모나리자였다고. 어떤 도둑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도난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도둑을 잡아서 작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막 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도둑이 이태리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잡혀가가지고 아니 이태리 사람이 만든 그림을 이태리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왜 도난이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작품 자체가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나리자를 훔쳐갔을까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이 증폭됐겠죠. 그때부터 모나리자라는 작품의 주가가 확 뛰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하필이면 그 한 작품을 골라서 훔쳐간 걸까? 그리고 그 작품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의 테러를 겪게 된대요. 러시아의 한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나리자는 보통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도록 전시가 되는데 모나리자는 두꺼운 강화 유리로 앞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앞에 뭔가 테러 행위를 못하도록 하려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 막 그 러시아 사람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테러 행위하고 또 어떤 나라 사람 와가지고 그림을 심지어 찢어 놓기도 했었대요. 근데 그런 모든 시련들을 겪고 도난까지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증폭시켜가지고 작품의 가치가 더 뛰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저 작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훼손을 당하는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 물론 뛰어난 작품이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장이 만든 작품이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루브르 박물관 전체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상까지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제가 했던 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이야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랑 와이프랑 결혼을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와이프한테 나는 아기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고맙게도 저희 아내는 원래 예전부터 꿈이 그 예쁜 딸 낳아가지고 엄마랑 커플로 가고 있고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많이 그렸지만 제 의지가 그러니까 존중하겠다 해서 이제 아기 없이 살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이제 아기 없이 그냥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커플들 보면 아기들이 너무 예쁜 거야. 주변에 친구도 아기들. 그래서 아기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거든. 와이프가 웬일이래 뭐 이랬는데 진짜로 신기하게 그런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도 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2월에 저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저 아기 낳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애가 셋입니다. 저희 집에. 근데 어쨌든 이제 첫째가 딱 태어났어요. 2016년 2월에. 근데 그때 2016학년도 수능을 봤던 친구가 2015년이죠. 수능을 봤던 친구가 저도 되게 예뻐했던 친구인데 저를 2016년 수업하는 그 대치러셀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밥 먹고 그 대치러셀 밑에 스타벅스 있거든요. 거기 카페 가가지고 커피를 한잔 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애기 안 낳으신다고 원래 그러셨잖아요. 그 친구가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인가 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 그랬지. 근데 지금 아기 낳으셨잖아요. 그랬지. 어떤 느낌이에요? 묻더라고. 근데 뭐 쉽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뭔가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네. 하고 이제 그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눴던 것들 얘기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아기 낳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게 쉽지 않네. 하고 이제 또 뭐 다른 일상 얘기하고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저를 딱 보더니 와이프가 저 신랑이라고 신랑 어제 했던 얘기 있잖아. 아기를 낳으면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던 거 그거 생각해봤거든. 뭔데? 했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을 해도 다 주지 못하는 사랑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와, 너무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너무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렸던 세 가지 이야기들을 좀 묶어볼게요. N수를 결심하셨고 N수를 고민하고 계세요. 그죠? 제가 과연 이걸 해도 될까 말까요?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실 거고 그 고민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은 뭔가 내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수험 생활을 하면서 불완전 연소한 게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N수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내가 작년 한 해 좀 못했던 게 있는데 올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속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저 정도 실력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잘 된 사람에 대한 어떤 부러움, 질투심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뭔가 내가 보기에는 운이 좋아서 잘 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되게 하찮게 보이고 너무 내가 했던 노력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해왔던 노력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쌓아갈 노력들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이 그랬던 것처럼요. 피카소 박물관에 갔을 때 제 감정을 정말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주변이 모자라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강하게 느꼈고요. 피카소가 어린 시절에 이만큼의 기초와 기본기를 닦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었구나라는 감정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피카소가 재능이 없었다는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기를 갈고 닦아야 어떤 기회가 떨어졌을 때 그 기회에서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인강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행운들이 있었겠죠. 갑자기 해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유튜브에 어떤 썰과 관련한 것들이 영상이 확 터진 경험도 있을 거고 그다음 또 다른 기회로는 티처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케미가 좋아서 제작진들과 케미가 좋아서 되게 국민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런 기회들이 많았던 거 맞는데요. 그런 운을 잡으려고 했었으면 적어도 제가 그 운을 잡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처스를 보고 제 강의가 궁금해졌던 사람들, 유튜브를 보고 조정식의 강의가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도대체 얘는 뭘 가르치길래
라고 해서 클릭해보고 유튜브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실제로 강의가 들을만하네? 컨텐츠가 괜찮네? 라는 게 보였어야 제 수강생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겠냐고요. 기회는 엉뚱한 곳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기초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화가들은 원래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N수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요행 바라지 말고요. 나보다 잘 된 사람에 대해서 쟤는 실력도 없는데 왜 잘 됐지? 나도 저러고 싶다 라고만 느끼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거 갈고 닦으세요. 여러분들에도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실력 없는데 운 좋아서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랑 연결해 볼게요. 슬프죠. 외롭고 괴롭죠. 지금 이맘때쯤 됐으면 내가 간절하게 바랬던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N수는 그런 겁니다. 저도 느껴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이 시련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치 모나리자가 겪었던 시련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루브르의 대표작으로 만들었던 것처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기본기를 잘 닦고 갈고 하시면요. 두 번째 이야기랑 연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수 생활, N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제일 큰 마음의 짐은 나라는 사람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일 거예요. 나만 세상에 있을 장소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과연 여기에 있어도 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의 바닥이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평생을 다해도 주지 못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요, 평생을 다해도 모든 걸 다 주지 못하는 짝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세 가지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피카소, 기본기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요, 모나리자, 지금 이 시련의 순간이 여러분들을 미래에 훨씬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 부모님 이야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평생을 다해도 다 주지 못할 짝사랑의 대상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년 영상에는 없던 얘기인데요. 제가 인강을 시작하고 이제 2027학년도 수능 대비로 해가 바뀌게 되면 딱 10년차가 됩니다. 내 인강 10년차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Q&A 게시판이든 수강평을 통해서든 혹은 시작한 지 몇 년 된 이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자신감 넘치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저희 와이프나 혹은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은 알고 있을 텐데, 와이프밖에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일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부터 먼저 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 일단 비관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낙관적인 포인트 억지로 하나하나씩 찾아내면서 자신감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연출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측면 때문일 거예요. 자존감과 관련한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자신할 만한 뭔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키도 작은 편이고요. 얼굴이 남달리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요. 인강으로 얘기해볼까요? 인강 강사를 하기에 적합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인강 데뷔하고 난 목소리 이상하다고 얼마나 많이 까였는데요. 그렇다고 남달리 되게 뛰어난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그냥 제가 좋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날래라고 했을 때 굳이 내가 아닌 다른 옵션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저처럼 태어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똑같이 사는 것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는요, 꼭 근거가 있는 자신감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는 아니 쟤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라고 재수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의 내면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붙고 안 붙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수치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제가 생각하는 조정식의 가치는요. 고대 법대 출신, 메가스터디 1타 강사,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집, 얘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식의 가치는 그냥 조정식이라는 사람 자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N수 생활에서 그 생각 잊지 마세요. 지난 11월이 여러분들한테 괴로웠던 시기죠. 11월 수능의 성적이 너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라니까요. 수능 점수에 네 가치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너는 수능 점수가 어떻든 앞으로 치르게 될 3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또다시 치르게 될 수능의 점수가 어떻든 너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1년간 N수 생활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기초 잘 닦으시고요. 지금 있는 시련이 너를 더 빛나게 해줄 거라는 거 믿으시고요. 중간중간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면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한 짝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고요. 근거가 없더라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믿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도 너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라도 여러분들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치를요.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